오늘도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쌓아온 구독자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들을수록 계속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특히 시댁 이야기가 두드러질 것 같네요. 이야기의 결말을 빨리 알아보러 가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고 특별한 점이 없는 여성 사용자이고 저에게 겪은 기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연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댁의 이야기인데요.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서는 별도로 거주하시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댁의 옛집 지방으로 내려가 계셨고 시댁에는 시어머니 혼자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지 약 1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시부모님 두 분 사이가 소원해진 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작됐었다고 했었어요. 요즘에는 황혼이혼이 꽤 많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이혼이 아니라 별거로 생각하신 분들이 더욱 신중한 분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여기면서 시부모님의 별거를 예의주시로 받아들였답니다. 참고로 남편과의 연애 기간이 정확히 1년 3개월이었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서로의 집안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서로의 관계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 남편과 진지하게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만나게 된 사이이며 결혼까지 생각 중이었다고 말을 조금 더 일찍 하였고요. 친정 식구들은 그렇다면서 좋게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꽃의 향기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해 캐묻거나 심층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제 경우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 쪽도 비슷하거나 비슷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생각했었죠. 그렇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처음부터 자신의 가족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결혼 약속을 한 이후에는 그녀와 함께 진행해보자고 이야기한 뒤에야 남편은 가족들에게 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제게 대해 굉장히 낯설고 갑작스러운 존재로 여기셨고 이 시기에 제 신경을 긁었던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신우였던 이 인간은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어요. 신우이에게 처음부터 사용하는 호칭을 아가씨라 하기에는 너무 민망하였고 두 사람 모두 20대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격식을 차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신우이로 언니라고 부르며 대접했습니다. 남편이 연애 기간 동안 자기 가족 이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도 신우이가 어떤 인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만난 그 상황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시어머니가 자꾸만 몸을 기울이며 속닥거리던 행동이 솔직히 말해서 좋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도 그 상황을 몰랐던 당사자가 나에게 계속 귓속말을 하면서 날 흘겨본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었다. 왜 계속 그러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여자끼리 서로 신경전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를 배척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연합인지 궁금해졌다. 기분이 나빠졌지만 이를 바로 잡을 권리는 내게 없었기에 저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꽂혀 놓은 보석이라도 소개하려는 건가요? 진술 씨는 사람이 매우 소박한 것 같아요. 그 팔찌는 유행이 한참 지난 디자인인데도 계속해서 차고 다니시는 걸 보면 결혼 후 사치를 안 부린다는 건가요? 그렇죠? 엄마는 저를 보면서 재밌는 듯이 웃으신 후 시어머니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걸셨다고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대충 대답해 주셨어요. 대개는 예비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실 법도 하면서도 당신의 딸에게 무조건 분위기를 맞춰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쌓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수 씨는 우리 오빠보다 학벌도 직업도 뒤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어쩌면 우리 오빠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보기에는 외모가 비결인 것 같지도 않았고 짐작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로 우리 오빠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은 것 같아요. 꼭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맞아야만 사람 간의 대화가 되고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신비로운 깐죽거림에 제가 무뚝뚝하게 받아쳤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제 인사도 못한 지 단 2시간 만에 싸가지 없이 말을 퉁퉁 뱉는 시누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무덤덤하게 대답을 하면서 표정은 은은하게 미소를 짓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시누이가 자기가 첫 만남부터 저를 완전히 이기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느낀 것인지 입술을 쭉 불면서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여
시어머니는 신우이 앞에서 먼저 대화 주제를 꺼내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고 상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면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식 날짜를 향해 질주하던 어느 날 신우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신우이에게 제 번호를 알려줬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저기, 언니, 실례지만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아, 우리 오빠 휴대폰에서 내 번호를 찾아봤어요. 역시, 저는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신우이가 멋대로 알아낸 것이었더군요. 조금 황당한 채로 왜 연락하셨냐고 물었더니 신우이가 갑자기 무게를 잡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진솔 씨, 우리 오빠한테 혹시 뭐 숨기는 구석은 없겠지? 숨기는 것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자한테 숨기고 싶은 게 뭐겠어요? 과거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 오빠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그렇죠. 마음 많은 소녀 감성을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매우 예민한 사람이고 다른 이들을 상처받는 것은 꿈에도 못 꿀 정도로 속이 여린 성향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솔 씨는 우리 오빠를 만나기 전에 몇 번이나 연애를 했는지를 난 생각 없었던 질문을 하는데 당황해서 그는 남편이자 연애 상대로는 3번째였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의심을 품는 목소리를 내었어요. 정말 확실해? 혹시 더 있나요? 이렇게 더 있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왜 거짓말을 할까요? 저 같이 되어서요. 인기 많은 여자도 아니었다. 그저 남들처럼 보통 수준으로 연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보통 수준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진솔 씨가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냥 서로 마음이 닿아 상대와 교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전에 만난 남자들과 얼마나 연애했고 어느 정도까지 진지한 관계였나요? 와, 신우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자기가 뭔데 남의 연애사를 이렇게 물어보는 건지요? 정도까지 물어보실 건가요?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왜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그런 것들이 제가 결혼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진솔 씨, 얼마나 많은 더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억울해할까요? 저는 우리 오빠가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걸 결코 못 봐줄 거예요. 진솔 씨가 사람이 수더분해 보이시던데 이런 사람은 원래 뒤가 더 구릴 수 있답니다. 뭐라고요? 구려요. 웬만한 건 다 이해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그냥 솔직하게 지금 저에게 털어놓아 주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진솔 씨가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웃기고 자빠진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제 일은 그냥 저가 처리할 테니까 빠져주세요. 정중히 요청한 뒤에 저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에게 신우이가 나한테 했던 말들을 모두 전달했고 남편이 듣자마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면서 계속 한숨을 쉬더군요. 진짜 미안해요. 그 애가 원래 그렇더라고요.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저가 단단하게 일로 둘 거예요. 괜히 우리 가족들을 너에게 미리 평되게 하다니. 소개를 안 하는 것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골치 아픈 입장이야. 남편은 자신의 여동생 때문에 살면서 곤란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개를 흔들며 남매가 서로 다르고 달라서 다행하다는 안도가 묘하게 느껴졌어요. 신우이가 골칫덩어리일 뿐이지만 결혼하는 이유인 남편은 괜찮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병에 걸려 크게 아픈 적도 있고 병원 신세로 오랫동안 지냈는데도 어쨌든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신우이를 보살피고 간호해준 시어머니께서 내 딸에 대한 애착이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신우이에게 매달려 계실 때 시아버지께서는 묵묵하게 가정으로서 사회생활 하셨고 남편은 대체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지냈다고도 하였고요.
우리 어머니가 자랄 때 외갓집에서 그렇게 많이 구박을 받으셨다고 해요.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이유로 공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손재주가 뛰어나지 않아서 별별 이유로 집안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눈칫밥만 먹고 지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한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해서 더욱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누이가 어머니의 편애를 등에 업고 있다고 느껴져요. 언제나 앞날을 걱정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시누이가 학교를 다닐 때 남편이 시누이와 시누이의 친구들에게 밥을 몇 번 사주고 용돈을 주면서 술을 마시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면 시누이는 자기 친구들로부터 그런 오빠를 갖고 있다는 시선을 필연적으로 받았고 그것을 즐긴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오빠를 콕 집어서 자신의 위세를 떨어뜨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 꼭 남편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시누이는 만취하지 않았을 때도 남자친구가 있는 때도 늘 남편을 불러다가 부려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오빠가 갑자기 자기한테 미리 말도 없이 결혼을 한다니 심사가 꼬였는지 본인에게 과연 공표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제가 이때 알게 된 사실은 시댁의 실권자는 항상 시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한마디만 하셔도 충분히 됐다며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말에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든든한 등 뒤를 지탱한 시누이는 초반부터 굉장히 단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시누이는 자리를 대신하기에 비해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특별한 특징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예상했었지만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머님이었다. 그분이 받아야 할 상은 보통 안 보여서 내가 받은 것이 잘못되었던 걸까? 처위가 이미 어머님께서 했을 법한 위급한 상황을 보면서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고 느껴졌지만 혹시 결혼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미 결혼식 날짜가 정해져 있고 식사 장소도 예약된 상황에서 재고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남편을 믿고서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결혼해버렸죠. 우리의 딸은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가게 되다니. 너희 아빠께서 살아계셨다면 지금 내 모습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봐주셨을 텐데.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나만 이런 행복을 누리다니.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나를 보면서 친정 엄마는 눈물을 흘렸어. 그런 친정 엄마를 진지하게 달래는 것은 내 친정 오빠의 일이었지. 이런 행복한 날에 울지 말라면서 나의 대신 친정 엄마를 성심성의껏 달래고 진정시켜드리는 일은 내가 해야 했지. 친정 아빠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생각하기도 싫은 강도 사건으로 세상을 뜨셨어.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우리 가족은 그 후로 많은 방황을 하게 되었어요. 음악. 저는 중학교 때 지리는 아픈 친구들과 잠깐 어울리기도 했고 모범생이었던 친정 오빠는 공부를 놓고 살면서 술을 입에 대지 않은 친정 엄마는 항상 소주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불공평하게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의 의지까지 이어받아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결심으로 엄마, 친정 오빠, 나까지 세 사람이 서로를 믿고 튼튼히 지키겠다고 서로에게 다짐을 하며 오래오래 함께 살자고 약속했었죠. 아버지, 결혼할 텐데 잘 살게요.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시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친정 아버지에게로 손을 펴며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요. 시내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직장으로 통근하기 좋은 위치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돈을 모아 체계적으로 미래 계획을 세운 뒤 2년 안에 이사를 하자는 생각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시어머니께서 간곡히 당신과 아들 며느리 부부가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와 별거를 하신 후에는 일상이 허전해졌다며 시누이는 이직 준비로 바빠질 예정이었고 또 이직을 하게 된다면 시댁이 아니라 자취방을 구해서 살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이라도 시댁 근처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를 꼭 원하셨습니다. 무조건 2년 안에는 이 집을 나가게 될 거라고요. 다른 동네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공모전을 받아서 집에서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여유로워서 시어머니께서 좋다 하신다면 같이 놀림을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집으로 선택한 빌라가 옛집이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산책하고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정확히 열흘 뒤에 입주를 하였고 2주 전에 마지막 확인차 남편과 함께 그 집을 방문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함께 왔습니다. 시래기 옆에 있어서 그리하여 그랬다고 말씀드리죠. 시어머니는 베란다에서 바깥 풍경을 감상하시며 여기 지역에 대한 이것저것을 이야기하시고 옆에서 남편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 저는 집안 곳곳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고 그때 시누이가 그들을 보고 혼잣말을 큰 소리로 했습니다. 색깔 배치가 이상해.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 집에 이사하시는 것 같네. 와, 최근에 나온 건데도 물바지가 이렇게 옛 모습이야. 너무 신기해. 그 방만 벽지 색이 다른 게 정말 촌스럽다. 화장실 문 손잡이는 왜 그 모양일까요? 만약 나였다면 지금 달라졌을 텐데. 집안을 서성거리며 계속 이런 말들을 중얼거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진 것 같았어요. 마침내 시누이가 나를 대놓고 시케틴다. 진솔 씨는 미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 같아. 옷차림이나 꾸미는 걸로 봐서는 집안 디자인도 많이 뒤떨어지는 걸. 이런 대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해.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언니, 제가 접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가씨, 제 남편은 아가씨의 오빠랑 결혼한 분이에요. 호칭을 정확히 사용해 주시고 제가 아가씨보다 한 살 어리지만 이제는 아가씨보다 손이 사람인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머릿속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네요. 참, 조금 웃기네요. 그렇다면 저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모르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저에게 새언니라고 불러주셔야죠. 반말과 날림말은 그만해 주시고 사람을 비난하는 말도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교양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놀라며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잠깐의 수치심이라도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 시누이를 무시한 채 다른 방을 둘러보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제 뒤를 따라온 여동생이 얼굴에 화가 묻은 채로 싸늘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우리 오빠가 결혼한다고 처음 인사했을 때부터 어딘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서 내 진면목을 밝혀내겠어. 너 혼자만 잘난 척하면서 신나게 구는 사람 중에 진정 얌전한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마주친 적이 없어. 순진한 우리 오빠를 두고 만만치게 생각하고 등골을 빼먹으려는 생각이군. 내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면 그걸 밝혀내면 나중에 만나서 한번 또 얘기해. 만약에 사기 결혼이었다면 반드시 내가 취소시킬 테니까. 그리고 혼자서 불만을 품고 서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얼쑤하는 모양새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망상증에 걸린 환자라도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자꾸 뒤가 구린 게 있다고 믿으면서 헛소리하는 게 짜증스럽기도 했고요. 열받아서 저도 시누이에게 한 방 날려줬죠. 자꾸 이상한 추측을 하시는데 그러는 아가씨야말로 진짜 과거가 더러우신 거 아닌가요? 내 과거가 더럽다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떳떳한 영역에는 신경을 안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아가씨가 과거가 있다느니 어쩌느니 하시니까 저로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네요. 아가씨가 옛날에 이상하게 사셨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이렇게 구시는 게 아닐까 싶어져요. 속됐던 말로는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서워서 시누이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가 놀라 비명을 지르자 남편이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남편 앞에서 엄청난 연기력을 발휘한 시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만히 있던 중에 시비 걸리고 머리채까지 잡힌 건 저였는데 시누이가 정말 가증스럽게도 내 머리로 얼른 놓아주고는 제가 먼저 시댁에 대한 불만을 이것저것 말했다면서 자기는 참다가 듣고 있다가 더 이상 집안의 욕을 듣을 수 없어서 홧김에 제 머리채를 한 번 잡은 거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시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가 막혔다. 사람이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저 정도면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아닐까 싶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변명하기도 싫어서 나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다. 그런데 남편이 그런 나를 책망하기는커녕
신우이한테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매우 잔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 내 배우자만 저렇게 내 편이면 됐지? 신우이가 열심히 신우이 짓을 해봤자 나한테는 별 영향도 없어. 혼자 지랄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남편의 태도에 안심이 든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신우이가 억울해 죽겠다는 얼굴로 크게 눈을 부릅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부터 아주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슬쩍 바라보시는 눈길이 심상치 않았어요. 분명 신우이가 온갖 양념을 친 제 험담을 시어머니께 전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찜찜해서 골머리를 싸매고 돌아온 후 옷을 갈아입고 가지고 나갔던 가방 안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가가욱했습니다. 분명 가방 안에 들어있던 제 브로치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 기대 브로치를 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남편에게 재앙을 빚어보며 쓸데없는 것들을 다룰까 과 브로치를 가방 속으로 넣었거든요. 그 후 남편에게 차에 브로치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마 우리 집에 떨어졌나 봐요. 남편은 리모델링 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브로치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다시 가봐도 브로치를 찾지 못했고 업자들도 못 보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말 어이없어요. 그럼 브로치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흐메르 때와는 결코 관련이 없는데 발목에 건네기라도 달린 것도 아니고 누가 내 가방 속에서 그걸 보고 훔친 것도 아닌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말야. 내가 어깨에 단 브로치였는데 너무 안타까웠지만 찾을 길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소중히 했던 브로치와 작별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 약 2주가 지난 후에 시댁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결혼 후 뭔가 느끼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약간 쌀쌀하셨어요. 당신은 하루에 일을 하는 시간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남는 시간에 내가 여기 올 때마다 반찬을 만들거나 배워보는 것도 좋겠다는 것인가. 너 지난번에 요리하는 거 보니까 전혀 안 능숙해 보였는데. 그래서 어떤 부업 미용을 하겠다는 건지 내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명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영어도 몰랐고 눈치만 살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인가 하는 추측을 하면서 내심 불쾌한 얘기를 다 하고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시누이를 비방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역으로 시누이를 칭찬하면서 함께 평화롭게 지내자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제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결혼해서 시댁이 생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란 아이쿠 이거 혹시 내 브로치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브로치랑 똑같이 생겼잖아. 스카프에 매듭을 짓고 있던 것과 다르게 나의 브로치였어요. 제가 잃어버린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 당황해 어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르고 있던 때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너 아직도 여기에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서 뭐 하는 거죠? 하시더니 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하며 말씀하시더니 저 어머님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혹시 이 브로치는 어디서 사셨어요? 여기 스카프에 달려 있던 건데요.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만지고 있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건 내가 스카프를 묶을 때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묶고 앉았을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원래 이걸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잃어버린 브로치란 게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여쭤서 보려고 했어요. 그런 보석 브로치가 다 거기 있었는데 너는 그 방향으로 생각이 튀어나갔다는 말이에요. 너조차 너무 실망한 것 같아. 시어머니가 지적하신 대로 순간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브로치는 간단한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한때 유행했던 디자인이기도 했고 그때는 많이 팔렸다면 시어머니께서도 같은 것을 사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겠죠. 시어머니께서 저를 실망하신 눈초리로 보시자 저는 민망해져서 급하게 브로치를 원래 있던 스카프 자리에 꽂아 두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우연히 겹쳐서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야. 정말 속상하고 죽겠네. 저는 그것을 황당한 우연으로 여기며 넘겼어요.
이 동네에 적응하며 여기저기 단골 가게들도 많이 알아놓았고 남편과도 원만하게 잘 지내고 하는 일도 적당해서 좋았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그 두 사람은 완벽한 연합작전으로 저를 배척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시누이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면 시어머니가 말리거나 혼내지 않고 너무 과하지 말라고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는 것만 생각해라는 말로만 훈수를 둔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동급생과 다툰 친구에게 선생님이 때린 다른 친구와 화해하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신 조치가 그랬던 것과 같은 이치였죠. 그 두 사람에게 순시를 당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그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고단성이었어요. 우리 진솔이는 이름대로 진실하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울었던 일들을 모두 보여주는 모습을 하지만 자기 시누이의 이야기를 서방에게 믿음직하게 얘기하고 언제나 유쾌한 행동을 보이는 그 가벼운 모습은 없었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한 후 집에 들어가 자기 서방에게로 부인만큼이나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애물단지는 없다. 발을 다듬으시면서 마치 타령을 하듯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건 저도로 입 다물고 조신하게 지내라는 은근한 협박인데 그게 무엇인가요? 정말 치사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 처음에는 그렇게 안 봤지만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를 가득 채우신 분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대망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 친정엄마,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우리 넷이서 돼지갈비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의 식당은 그 동네에서 음식이 잘 나온다고 유명한 집이었는데 나도 진작에 가보고 싶었다가 이왕이면 친정엄마를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싶어서 일부러 방문을 미뤄뒀던 장소였습니다. 시댁과 가까운 식당이었기 때문에 별도리 없이 시어머니도 모시고 갔어요. 친정 엄마를 분위기 내며 같이 돼지갈비집에 가보자고 했을 때 남편은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같이 가자며 말했어요. 인원이 4명이라서 잘해야 앉기가 딱 좋다며 이렇게 반색하면서 외쳤는데 거기다 대고 싫다는 말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남편이 신이 나서는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오랜만에 우리 거기에 돼지갈비 집에 가볼까요? 우리 거기 안. 이미 경험이 많았고 장모님도 함께 모시려고 해서 혼자 시어머니에게 떠돌았다는 얘기에 돼지갈비를 먹으러 넷이 갈비집에 갔던 일입니다. 그 식당은 유명한 곳이었으며 규모도 넓었어요. 우리는 4인석 참가자리에 앉아 갈비를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보면서 제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께 드시도록 고기를 챙겨주었죠. 두 분은 서로 어울려 대화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든 것 같아요. 와, 손가락의 반지가 정말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무늬가 없고 깔끔한 스타일이 더 눈에 띄네요. 비싸 보이지만 순금 반지에 해당합니다. 식사 자리는 한창 무르익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친정엄마의 왼손 검지에 끼워진 반지를 보시며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친정엄마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띄우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소유한 반지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반지예요. 비단금이 많아서 비싸다는 것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제 손에 끼우다 보니 정말 소중해지게 되었거든요. 그 반지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나서 저의 가장이 되었을 때 친할머니께서 심의를 기울여 주신 것입니다. 반지였습니다. 앞으로 금강처럼 단단하게 부서지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을 담아서 친정엄마께 직접 선물해 주신 것이었기에 의미가 남달랐어요. 결혼 반지는 안방의 귀중품함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진정한 엄마는 항상 그 금 반지를 착용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 반지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친정 엄마의 입가에 둔 은은한 미소를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맞은편의 시어머니께서도 미소를 짓고 계시는 것을 보이셨어요. 좋은 뜻에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미소를 짓고 계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리송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때 내가 가장 먼저 이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다고 선언한 친정 어머니께서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남편과 나는 늦게 들어가서 열심히 마지막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도 화장실에 갔다 오셨어요. 음악가 그 뒤에 우리 부부가 결제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신혼집에 돌아가서 함께 과일을 나누며 먹자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를 향해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어머나, 이걸 어떻게 내가 반지를 까먹었지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화장실에서 안 챙겨왔나 보다. 친정엄마가 화들짝 놀라서 외쳤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여쭤봤더니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잠시 세면대 위에 창가에 반지를 두고 나오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빨리 식당으로 돌아가서 여자 화장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말씀하신 그 자리에는 물론이고 다른 곳까지 모두 찾아보아도 그 금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 사이에 화장실에 들어온 누군가가 창가를 보고 반지를 훔쳐갔나 싶었죠. 어쨌든 큰일이었습니다. 친정엄마께 말씀드리러 자리로 가서 얼굴이 창백해지자마자 차로 내려가서 식당 화장실로 뛰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그 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CCTV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식당 내에는 화장실 쪽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입구와 계산대 쪽을 제외하고는 현재 작동 중인 CCTV가 없다고 하시는 사장님의 답변에 친정엄마가 풀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걸 잠시라도 빼놓는 게 아니었는데 내 잘못이야. 미쳤어. 친정엄마가 원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귀중한 반지를 분실했다고 해도 태연하신 표정을 고스란히 지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반지를 찾으려 하시지 않으셨어요. 브로치를 우연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시누이와 함께 방을 돌아다니던 나는 가방을 거실 코너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과 이어진 베란다에는 시어머님이 계시고 지금도 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님이 옆에 계실 수 있다는 게 우연히 2번이나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연이어서 제가 그 의심을 풀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던 친정 어머니를 먼저 내려다보고 그리고 제 시골집과 새로운 신혼집이 있는 동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넌지시 시어머니께 여쭈어 보았어요. 어머님, 아까 화장실에 가셨죠? 그것을 묻자마자 시어머니께서 흠칫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고 백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니, 혹시 우리 엄마의 반지를 그때 보셨나 해서요. 어머님이 더 늦게 화장실에 가셨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어머님의 가방 안을 살펴봐도 될까요? 너 지금 나를 도둑으로 의심하는 거니? 내가 설마 내 사돈되는 사람의 귀중품을 훔치기를 했는지 생각해서 나를 그 정도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너에게 그런 말을 하는 내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당당해지신다면 그냥 나에게 보여주실 순 있지 않을까요? 나도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하고 나면 의문이 해소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나와 시어머니가 묘한 관계로 들어서고 온전하고 있는 남편은 어찌할 줄을 모르겠죠. 그렇게 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가방을 조수석에 있는 나한테 던져주셨어요. 나는 그 가방을 성심껏 뒤적거렸고 낙심했어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의 반지가 없어. 내 추측이 틀렸어. 시어머니가 입은 옷에는 주머니가 달려있지도 않았어요. 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시어머니께 가방을 돌려드린 후 정중하게 사과드렸습니다. 의심을 풀고자 그런 변명을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쌀쌀하게 째려보신 뒤 차에서 내려 댁으로 들어가셨어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셨죠. 그 일로 남편과는 어색해졌습니다. 다짜고짜 시어머니를 범인 삼으려 한 제 행동을 보고 자신은 충격을 받았다고 그리고 실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계기로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몹시 비판을 당해야만 했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서도 쟤를 가혹하게 대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보다 더 돈을 더 번 것 같다는 점에서요. 벌어오기를 내겠다니 더 좋은 학교라도 나왔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내 아들보다 훨씬 뒤처지는 데다가 그런 자기 분수에 맞지도 않게 참한 며느리 놀이까지 하지 않으려고 드니 너처럼이 나무인 것 같다. 그는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나? 말대꾸 않고 저는 시어머니께서 시키시는 일을 고분고분하게 해내었지만 그럼에도 저한테 저런 핀잔을 매일같이 주셨습니다.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 가운데 정말 얄미웠던 것은 신우이였는데요. 역시요. 교육은 우리 엄마가 최고야. 시어머니를 공경할 줄 모르는 세훈이라 해도 변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요. 새언니, 얼른 개과천선하셔서 우리가 진짜 한 가정이 되어봐요. 제가 열심히 기다릴게요. 쓸모없는 헛소리를 정성스럽게 나불거리더군요. 일부러 새언니라는 호칭을 꼬박꼬박 써가면서 존댓말로 저를 조롱하는 모습 때문에 정말 짜증났습니다. 그 옆에서는 시어머니께서 아주 재밌어 죽겠다는데 배를 잡고 웃으셨네요. 시댁으로 불려가 시달리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애초부터 원흉은 시어머니셨으며 시누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시누이가 첫 만남부터 일부러 저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이다. 이렇게는 못 살아. 그냥 물러서기는 싫고 반격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나는 어느 날 동네 빵집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여사장님께서 새로운 단골 손님이 된 내가 어느 집의 며느리인 줄을 그날 처음 알게 되고 깜짝 놀라셨다. 그 집의 며느리였던 정발장 여사에게 며느리라고? 엄마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난 지금까지 그런 줄도 몰랐었어. 거의 매일같이 들렀지만 자기소개를 할 기회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장님은 정발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제가 물어보니 여사장님께서는 손으로 입을 가리시며 당황해하셨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부탁하니 퇴근하시며 다시 입을 여셨고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는 빵을 훔쳐갔다가 감옥에 간 적 있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장발장은 도둑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성이 정씨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래마름 정발장이라 부르는군요. 제가 그쪽이 조심하며 해준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휴, 그 말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발장 여사가 얼마나 손재주가 빠른지 훔치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망할 놈의 도벽은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게의 정발장 여사는 그래서 출입 금지예요. 버스 정류장 앞에 떡집이 보이지요. 거기도 출입 금지당했어요. 그렇다고 그곳 옆에 문구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출입 금지당한 손님으로 정발장 여사만이 유일하다고 그 문구점 사장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시어머니는 실제로는 소문으로 도둑이었다고 해요. 그 순간에 저는 돼지갈비집에서 시어머니가 입고 오신 옷을 받아버렸습니다. 떠올린 적이 있어요. 밖에 주머니는 달려있지는 않았지만 옷의 안쪽에 한 개의 주머니가 있던 그 옷을 말이에요. 제가 시부모님 집에서 손빨래를 하라는 불합리한 명령을 받자 그 옷을 직접 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안주머니를 뒤져보니 친정 어머니의 분실한 반지가 시어머니의 가방에 없다는 사실과 겹쳐져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옷을 뒤져봤다면 어머님의 반지를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댁에서 그 반지를 적잖이 뒤져서 찾아보겠다는 결심을 했고 한편으로는 정발장이라 불리는 주제에 저에게 맡겠다는 자격 불일치를 주장하며 며느리 정신교육을 받게 됐어요. 시어머니에게 되갚아줄 심산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친정 오빠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이런 때에는 남편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도 없고 상의할 마음이 안 들어서 씁쓸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뒤로 한 채 친정 오빠에게 연락을 해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친정 오빠는 우리 고향 근처에서 경찰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 우리 집은 이사를 해서 친정 엄마와 저는 새로운 지역에 정착했지만 친정 오빠는 그곳에 남아서 경찰이 되었어요. 올해는 고향 친구와 결혼을 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요. 새언니하고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서 막연한 사이예요. 중요한 건 증거야. 심증이 아니라 진짜로 빼도 맛 없을 증거가 필요해. 좋아요. 그렇다면 오빠, 내가 더들 놔야 한다는 소리지? 그의 현장을 포착해 하고,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하는 게 좋겠어. 친정 오빠의 조언에 따라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서 각본을 썼어요. 그리고 일부러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엎드려서 고분고분한 태도를 취한 뒤에 이렇게 말했죠.
내 지인이 하는 카페가 있는데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한 번은 가봐야겠어요. 팔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같이 가주면 마시는 커피와 케이크를 대접해 드리겠다는데 공짜라고 하니 놀라워했었는데 이야? 장사가 잘 안 돼서 너도 팔아주고 싶다고 했나 봐. 좋은 의도겠지. 그럼 우리도 따라가야지. 마지못해 동행하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빳빳한 고개를 하셨고 당일 계획에 그 카페로 향하며 말했다. 장사가 힘든 게 매달 현금 지출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재료비를 빼고 보면 매달 월세,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것들도 만만치 않나 봐. 그래서요. 지난주부터 CCTV 선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그러는 것이죠. 특히 주절거림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가게 내에서 작동하는 CCTV는 없다고 말했고 도착한 친구의 카페 안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잘 되던 곳이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당혹스러워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사장을 아는 분들이라 오늘 다 모인 것 같아요. 하나씩 팔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제가 뻔뻔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고 친구의 지시를 받은 카페 직원이 우리에게 남은 쪽에서 오리를 주시했습니다. 탁월한 허브차를 마신 시어머니께서는 묘한 들뜬 기분을 느끼셨는데 30분 정도가 지나자 화장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 차를 추천해드렸어요.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는 감언이설을 섞어가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자 카페 직원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귀금속과 현금이 된 작은 꾸러미를 얼른 두고 온 거예요. 저는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있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돌아오셨고 슬쩍 제가 고개를 돌려보자 제 친구와 카페 직원이 저를 쳐다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됐구나, 성공했구나. 그때부터 저는 환호를 막으며 억누르기를 필요로 해 표정 관리에 힘을 쏟은 후 나흘 후에 화창한 오후에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지금 경찰서에 있고 나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너에게 대신 가서 무슨 일이니 좀 살펴봐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친구가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일이 있는데 CCTV를 제출했고 당연히 화면 속 절도 범죄자는 여인의 어머니였어. 그 증거 앞에서 어머니는 부정할 수 없어. 그러나 엉뚱한 곳에 화살을 쏘면서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달았다 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인데 말이야. 당신은 장사를 접고 싶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안이 아니라 화장실 문 밖에 달아둔 것이 정확하죠. 바로 화장실 문 앞에 있던 인테리어 수납장 위에 중요한 물건을 잠시 올려두었다가 깜빡했는데 손님께서 그것을 도둑맞아 가셨습니다. 그의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본인의 주머니 속에 넣어 버리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두 푼이 아닌 아주 비싼 귀금속과 현금 더미가 그 내용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당장 혼이 돌아가신 것이었고 사안의 중대성도 더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 없이 경찰들에게 한 것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교도소에 수감되셨습니다. 친구인 카페 사장이 나를 알아주며 그 카페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나는 그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었죠. 카페 사장이 당신이 배워야 했던 것들을 배워야 했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나를 탓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상황에 이르자 시누이는 주인을 잃은 개처럼 울면서 절망했는데 그 모습 때문에 남편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내 콩깍지는 이미 벗겨져 있었고 결국 나는 자리에 주저앉고 이혼을 선언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이혼을 선호하는 입장이 되자 모욕을 느끼며 헛소리를 하며 일어섰어요. 그렇게 결국 우리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할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엄마의 소중한 금반지를 무사히 찾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종종 착용하셨던 성인용 기저귀 포장지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만 뒤져봐도 못 찾았던 거였어요. 금반지를 엄마께 드리며 앞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이후에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온 것 같아요.